많은 사람들은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을 다복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실제 사례는 그 따뜻해 보이는 온정의 베일을 과감히 벗겨내려 합니다. 겉보기엔 화목해 보이는 3대 동거 가정의 이면에 얼마나 시리고 비정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69이 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 내외와 무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고 자신의 노후 자금인 연금을 털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마치 1년 내내 쉬는 날 없는 가사 도우미처럼 말이죠. 그러던 얼마 전 그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20일간 사경을 헤매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상상이 되십니까? 그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 20일 동안 한 지붕 아래 살던 아들과 며느리는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빴던 걸까요? 아니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가족에마저 말라비틀어진 걸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마음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비정하리만치 냉혹하고 결단력 있는 방식으로 지난 10년의 세월을 청산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헌신과 배신, 인내, 그리고 각성에 관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옥자가 올해 69입니다. 이웃들은 저를 볼 때마다 복도 많으시네, 다 큰아들 손주랑 같이 사니 얼마나 든든해 라며 부러워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는 쓴맛은 오직 저만이 합니다. 우리 집의 3대 동거라는 허울 좋은 그림 속에서 희생하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니까요. 새벽 5시 30분, 아직 밖이 어스름할 때 저는 자명종처럼 일어납니다. 주방에서 저는 능숙하게 가스레인지 화구 3개를 동시에 돌립니다. 왼쪽 팬에는 아들 지훈이를 위한 베이컨 달걀 프라이와 설탕 뺀 블랙커피, 가운데 화구에는 며느리 혜진이가 마실 따뜻한 우유와 치즈를 넣은 스크램블 에그, 오른쪽 작은 냄비에는 손자 민준이가 먹을 소고기 야채죽이 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입맛에 맞춘 서로 다른 아침상을 공손히 차려내고 나면 그제야 식구들은 각자의 방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옵니다. 엄마, 오늘 커피가 좀 연한데. 아들 지훈이는 한 모금 마시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립니다. 할머니, 죽이 너무 뜨거워요. 손자 민준이는 짜증 섞인 손길로 숟가락을 휘젓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인 채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마치 눈앞의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이런 생활을 무려 10년이나 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집에서 요양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 간병도 돕고 어머니 짐도 덜어드리겠다 라며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나 효자라니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따로 불러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똑바로 차려. 쟤들이 효도하러 오는 건지 얹혀 살러 오는 건지 잘 봐야 해. 저는 남편이 아프니까 괜히 비관적이라고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짐을 푼 첫날부터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픈 남편 수발에 건장한 아들 가족 3사람의 뒤치다꺼리까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장보기, 요리, 청소, 빨래, 심지어 며느리가 벗어놓은 속옷까지 빨래 바구니에 섞여 있으면 시어머니인 제가 손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 했던 제 연금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 이 집의 생활비로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보라색 카디건은 5년이나 입어 소매 끝이 해졌지만 손자 민준이에게는 친구들이 다 신는다는 수십만 원짜리 최신 유행 운동화를 사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 꼴을 보던 남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여보, 쟤들 내보내자. 남편이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아들 지훈이는 아버지 병상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싫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장남인 제가 나가 살면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불효자 소리 들으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며 효심 깊은 척을 하니 저는 마음이 약해져 오히려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다시 한번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집이 좁아 아이 공부에 방해되니 돈을 좀 보태서라도 분가시키자고요. 이번엔 아들이 읍소 작전을 폈습니다. 엄마, 제 월급 뻔한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나가서 월세 내면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아껴서 아버지 좋은 약 하나라도 더 해드려야죠. 그 말에 감동한 저는 제 연금 통장까지 며느리에게 맡기며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밤새 기침을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여보, 당신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는 거야.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 손을 잡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가면 당신 마음 독하게 먹어. 자식들한테 평생 묶여 살면 안 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남편이 떠나고 아들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아들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의지하고 살아야죠. 저 고아 만드실 거예요. 남편 잃은 슬픔에 자식마저 잃을까 두려웠던 저는 결국 남편의 유언을 잊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안 보낸다.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그렇게 저는 집안일을 제 삶의 유일한 이유로 삼고 남편 잃은 빈자리를 노동으로 채웠습니다. 아들 가족은 저의 희생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맷돌에 갈리듯 제 시간과 감각은 마모되어 갔고 저 역시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찜통 같았고 저는 가족들 저녁거리를 사러 재래시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생선 조림과 손자가 먹고 싶다던 갈비탕 재료를 사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3층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을 누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덮쳤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어지며 사과와 토마토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벽을 짚으려다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나 몸이 안 좋아. 가슴이 너무 아파서 계단에 쓰러졌어. 네? 또 어지럼증이에요? 그냥 거기 앉아서 좀 쉬세요. 저녁 늦게 해도 되니까 우리 배달시켜 먹으면 돼요. 아니, 가슴이 숨을 못 쉬겠어. 아,
엄마, 저 지금 바빠요. 회의 들어가야 한다고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끊어요.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계단에 기대어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메스, 아들에겐 엄마의 생사보다 저녁밥 늦는 게 회의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공포보다 더 큰 비참함이 저를 삼켰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마지막 힘을 짜내 119를 불렀고 이내 정신을 잃기 직전 수원에 사는 여동생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이름만 간신히 말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응급실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바로 시술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동생 옥순이는 울면서 아들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취에 빠져들면서도 기대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달려오겠지. 후회하겠지.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도 제 곁을 지키는 건 여동생뿐이었습니다. 20일.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시간은 제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간병은 오로지 여동생 옥순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장과 병원, 집으로 오가며 저를 돌봤습니다. 아들 내외요? 수술 다음 날 저녁에 딱 한 번 왔습니다. 아들은 마트에서 산 사과 한 봉지를 덜렁 들고 왔고 며느리는 병원균이 오물까봐 침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10분도 채 안 돼요. 그들은 내일 출근해야 한다. 민준이 혼자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쫓기듯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20일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걸면 회의 중이라며 끊어버리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시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싸늘하게 말했답니다. 고모님, 병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애를 데려가요? 민준이 학원 숙제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2인실 병실 옆 침대에는 다리가 부러져 입원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제게 부러움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엔 아내가 죽을 먹여주고 점심엔 직장 다니는 아들 내외가 짬을 내어 찾아와 다리를 주물러주고 저녁엔 대학생 딸이 와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화기애애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커튼을 치고 자는 척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바빠서 그럴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는 바보처럼 또 자식들을 위한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열흘째 되던 날, 문병원 옆집 김 반장님의 말 한마디가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 옥자 형님, 웬일이야? 쓰러졌다며? 나는 어제 형님 동생분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어. 김 반장님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특유의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형님 없는 사이에 아들네는 살판 났더라? 며칠 전에 며느리가 새 명품 가방 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그 뭐냐, 굿즈라나? 몇백만 원 한다던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엔 배달 오토바이가 줄을 섰어. 그 시내에 비싼 일식집 있잖아. 1인분에 10만 원 넘는 거. 그거 시켜 먹더라니까.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일식, 간병비 아깝다며 얼굴도 안 비치던 그들이 제가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제 카드로, 제 돈으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 10년의 헌신은 그들에게 그저 무한리필 호구에 불과했습니다. 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자 옆에 있던 동생 옥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언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언니가 저것들한테 퍼준 돈이 얼마야.
언니 몸 다 망가지고 누워있는데 저것들은 밖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잖아. 언니 죽으면 눈물 한 방울이나 흘릴 것 같아? 오히려 유산 빨리 안 나온다고 욕할 놈들이야.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어.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옥순아, 나 좀 도와줘. 유능한 이혼 전문이나 가사소송, 변호사 좀 알아봐줘. 다음 날 동생의 소개로 최 변호사님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냉철해 보이는 그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10년간 동거했기 때문에 당장 내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승산이 있습니다. 진명의가 어르신 단독으로 되어 있고 그간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요. 다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소송을 시작하면 아드님과의 인연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변호사님, 돈은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고 제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아들이요? 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쳐다보지도 않은 자식, 이제 필요 없습니다. 퇴원하는 날, 겨울 햇살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하자 동생이 같이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일은 내가 직접 매듭 지어야 해. 30분 뒤에도 내가 연락 없으면 그때 올라와. 저는 천천히 20일 전 쓰러졌던 그 계단을 다시 밟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단단해졌을 뿐입니다. 현관문 도어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악취에 저는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음식 썩는 냄새, 퀴퀴한 담배 냄새, 쓰레기 냄새. 거실은 말 그대로 돼지우리였습니다. 제가 매일 윤이 나게 닦던 가죽 소파 위에는 벗어던진 옷가지와 과자 봉지, 냄새나는 양말이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치킨 상자, 피자 박스, 떡볶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초파리가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속옷 차림으로 소파 구석에 파묻혀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죽여버려. 아, 젠장. 그는 엄마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모니터 속 가상현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방문은 열려 있었고 며느리 혜진이가 침대에 누워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시어머니 없으니까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언제 오냐고? 몰라. 안 왔으면 좋겠어. 밥? 요즘 누가 밥을 하냐. 배달시키면 되지. 어우, 편해 죽겠어.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고 제가 아껴두었던 전복이며 직접 빚은 만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오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하품을 하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마침 저녁 때 됐는데 밥 좀 주세요. 배달 음식 질려서요.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텔레비전 뒤쪽으로 걸어가 전원 코드와 인터넷 공유기 선을 땜 뽑아버렸습니다.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게임이 끊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씨, 뭐야? 그러다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저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김혜진,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는 20일 동안 너희는 전화 한 통 없었지. 바쁜 줄 알았더니 정말 바빴구나. 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내 돈으로 파티하느라.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10년이다. 내가 너희 식모 노릇한 게 10년이야. 그런데 이제 알았다. 너희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어. 이 집 명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이옥자거다.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변호사가 작성해준 서류 봉투 2개를 콱 내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딱 1시간 준다. 너희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네? 나가라뇨?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왜 이래요? 아들이 매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가족? 내가 죽어갈 때 너희가 가족이었니? 1시간 뒤에도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다.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지금 나는 너희 엄마가 아니라 집주인으로서 말하는 거다. 저의 서슬퍼런 기세에 그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허둥지둥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소파에 앉아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1시간 뒤 그들이 짐 가방을 끌고 나왔을 때 저는 첫 번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너희가 쓴 생활비 내역이다. 엑셀로 정리된 표를 들이밀었습니다. 식비, 관리비, 손자 학원비, 내 차 할부금, 며느리 카드값. 대충 계산해도 3억 원이 넘더구나. 내 인건비는 뺐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난 10년은 내가 눈이 멀어 걔한테 밥 줬다 치고 안 받겠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들에게 저는 2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대로 하자. 이건 부양료 청구 및 재산 분할 포기각서다. 법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입금해라. 만약 입금 안 되면 내 유산은 사회에 전액 기부할 거다. 유언장은 이미 공증받아뒀어.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아, 남편이 돈 안 주면 법적으로 아내인 네가 갚아야 하는 거 알지? 공동재산 압류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아들은 벌벌 떨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이사 가던 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도망치듯 트럭에 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청소업체를 불러 집을 싹 치웠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나니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삽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부양료로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배우고 주말이면 북한산 등산도 갑니다. 내년 봄에는 동생과 크루즈 여행도 갈 계획입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해서 힘들다고 징징대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은 의무고 용서는 별개다. 남편이 말했던 독하게 마음먹으라는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를 빨아먹는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살고 서로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통쾌한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파일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열쇠를 챙겨 몰래 옆집 최 영감님 댁으로 갔습니다. 영감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만약 제가 며칠 안 보이면 남해 사는 제 사촌 동생한테 좀 전해주시고요. 최 영감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소. 내 입 무거운 거 알지 않소.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늙은이 지켜주는 건 늙은이밖에 없더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영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더 늙은 척, 더 노망난 척 했을 겁니다. 그들이 안심하게 만들었겠죠. 달콤한 말 한마디면 빗장을 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가 막상 문을 열면 텅 빈 허공만 보게 했을 겁니다. 이건 계략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죠.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난 절대 안 져. 2달이나 지났을까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솜사탕처럼 달달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할머니표 닭백숙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지호, 걔 생각 싫어하지 않냐? 아휴, 다 컸어요. 이제 잘 먹어요. 참, 그이가 요즘 반성 많이 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성급했나 봐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하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래요. 저는 거절하지도 승낙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사는 게 편하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싶고, 혹시 건강검진 예약해 드릴 테니까 신분증이랑 집 관련 서류 좀 챙겨오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뭐 등록할 게 있어서요. 저는 두고 보자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아 붉은 파일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뱀처럼 조용히 누워있지만 손을 대는 순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뱀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가 연차까지 내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짜 죄송했어요. 미경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진짜 잘 모실게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카페 이야기, 지호 학교 이야기를 떠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가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싹 정리했어요.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에어컨도 새 거예요. 옷장엔 새 옷이 가득했습니다. 니트, 조끼, 털신, 어머니 사이즈 딱 맞춰서 샀어요. 입어보세요. 내 치수는 어떻게 알았냐? 저번에 어머니 스웨터 몰래 가져다가 쐈죠. 그 말투가 어찌나 상냥한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녁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더군요. 어머니는 공주님처럼 계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밥을 먹다며 느리가 불쑥 물었습니다. 참, 어머니 그 집 지은 지 얼마나 됐죠? 너무 오래되면 화재보험 보상 안 나온다던데. 30년 됐지. 왜? 위험하다. 제가 보험 좀 알아봐 드릴까요? 됐다. 내 보험은 내가 알아서 한다. 며느리는 웃으며 국을 더 퍼주러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 개 짖는 소리, 저는 열쇠고리에 달린 낡은 붉은색 플라스틱 장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감이 철도청 정년퇴직할 때 받은 기념품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과한 연극이라는 걸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매끄럽고, 너무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말실수도 하는 법인데, 지금 저들의 말은 대본처럼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손자의 말까지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제 이름이었죠. 등기소 장부에 박혀 있는 그 이름. 3 글자.
그들은 박옥자라는 이름을 지우고 박민석이라는 이름을 새겨넣고 싶은 겁니다. 거실에 희미한 불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연기하면 나도 끝까지 장단 맞춰주마. 그들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처음엔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나한테 웃어주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그때처럼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어머니 이 보라색 옷 입으세요. 얼굴이 확 사내라며 알랑거렸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몸만 추스르세요. 저는 그녀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사주는 옷을 입고 꿀바른 독 같은 말들을 견뎠습니다. 밤이면 족욕을 시켜주며 넌지시 묻더군요. 어머니, 오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 어때요? 거기 번화가라 살기 좋겠죠.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싫다. 호호, 그럼 어머니는 병원 가까운 데가 좋으세요. 제가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는지 묻는 거냐. 며느리는 천진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노후 계획 세워드리는 거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며느리가 삼계탕을 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골밀도 검사 예약했어요. 모시고 갈게요. 건강보험증 가져가야 하냐? 당연하죠. 그리고 신분증, 등본, 도장도 챙기세요. 요즘은 본인 확인이 까다로워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집문서는 안 가져가도 되냐?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 어머니 농담도 참 당연히 안 가져가죠. 그 귀한 걸 왜 들고 다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통장을 새로 만들자며 은행에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그 낡은 통장 잘 안 지키잖아. 내가 새 걸로 바꿔줄게. 엄마, 서류 쓸 줄 알아요. 알지. 예전에 네 아버지랑 많이 해봤다. 아유, 제가 다 해드릴게요. 도장이랑 신분증만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챙겨갈게. 아들은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미 해지된 옛날 통장과 사용정지된 체크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장은 문방구에서 파는 막도장을 넣었죠. 진짜 인감도장과 서류는 제가 먹는 고혈압 약통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약통은 제 베개맡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우체국에 갔을 때 아들은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작성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어르신이라 제가 대신하는 게 빨라요. 저는 뒤에 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 눈 아직 멀쩡하다. 서명은 내가 할 테니 비켜라. 그날 오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전산 오류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제가 신분증을 절대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웃음이 일그러지더군요. 마치 초점이 나간 사진처럼 흐릿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아들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지호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요. 학군지 아니면 요즘 애들 기죽어서 학교 못 다녀요. 우리 명의로 된 집 없으면 입학도 힘들고. 그래서 집을 사겠다는 거냐. 잠시 침묵하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한테 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 집 비어 있잖아요. 그거 처분해서 우리랑 합치자는 거죠. 우리가 모실게요. 저는 묵묵히 국만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마셔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동의만 해주시면 절차는 저희가 다 밟을게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알겠다. 그들은 희망을 본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거래를 시작했다. 불을 끄고 누워 약통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약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이 들어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녁 메뉴는 샤브샤브였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며느리가 고기를 제 그릇에 놔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기 진짜 좋아요. 그이가 특별히 사온 거예요. 웬일로 이렇게 잘 먹냐. 아들이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식으로 상해 드릴 게 있어요. 왔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마침 오호초등학교 바로 앞에 정말 좋은 아파트를 봤어요. 1층이고 남향의 확장형이라 넓어요. 금매로 19억 5천에 나왔는데 이건 잡아야 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 집 팔고 세금 떼면 8억 7천 정도 나와요. 저희 돈 4억 합치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집도 생기고 지호도 학교 가고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면서 효도 받고 일석삼조잖아요. 며느리가 찻잔을 들며 옛길을 박았습니다. 아버님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온 가족이 화목하게 같이 사는 거.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계산 한번 빠르구나. 내 집 팔면 얼마 남는지까지 다 알아봤냐. 두 사람이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냐.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다 나오죠. 요즘 시세가 투명한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나쁜 뜻 아니에요. 엄마, 그 낡은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곰팡이 피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건데 미리 좀 당겨 쓰자는 게 뭐가 나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거기서 30년을 살았다. 혼자서도 잘만 산다. 며느리가 급해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쓰러지시면요? 누가 발견해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잖아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아직 너희 명의가 아닌 걸 걱정하는 거겠지. 아들이 식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엄마!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저와 영감이 처음 그 집을 샀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커튼도 없는 거실에서 페인트 붓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죠. 저는 사진을 그들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 집, 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산 집이다. 죽기 전에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내 목숨줄이라고. 며느리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옛날 사고방식 좀 버리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집 팔아서 너희 새 아파트 사고 명의는 너희 앞으로 하겠다는 거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긍정의 침묵이었죠. 좋다. 솔직해서 좋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난 집 안 판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옛집 베란다에 서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능소와 꽃잎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영감이 부엌문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보더군요. 가까이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보니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가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집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옮기고 치워버릴 수 있는 짐짝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저라는 존재가 아니라 집이라는 자산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식빵뿐이었습니다. 구워지지도 않은 맨빵. 며느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 대신 그릇을 퉁명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쾅! 저는 그 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인사를 생략하고 물만 마시더군요. 집안 분위기가 쉰내 나는 국처럼 시큼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뺏지 않더군요. 아들이 문에 기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여기 살 거면 눈치껏 하세요. 집안일도 좀 거두시고요. 제가 뒤돌아보았습니다. 나 손님 아니냐? 너희가 모시겠다고 데려오지 않았니?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었으면 엄마 그 썩은 집에서 고독사 했을 거예요. 저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조용히 그릇을 씻어 엎어두었습니다. 점심때는 밥도 안 주더군요. 배달시켜 먹을 거라면서요. 저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들이 내려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진짜 안 팔 거야? 안 팔 거면 우리도 엄마 대접 못 해드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집 안 팔면 네 엄마 아니냐. 아들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거면서 그거 가지고 유세 좀 떨지 마요. 치사하게.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치사해? 네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 세상에 등기부 등본에 찍힌 이름보다 더 확실한 관계는 없다는 거다.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오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게 무슨 회사예요? 계약서 쓰고 유언장 써야 해요. 그럼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게 유산 상속받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생각 좀 고쳐드세요. 며느리가 악플 썼습니다. 우린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더 이상 나를 위한 계획은 세우지 마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에 기대 비웃었습니다. 어딜 가시게요? 그 낡은 집으로? 혼자서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상관 마라. 제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그 슬리퍼 제가 사드린 거예요. 가시려면 그거 벗고 가세요. 저는 미련 없이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제가 신고 왔던 낡은 단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시는 안 볼 줄 알아요. 집 문제 해결 안 되면 오지도 마요. 제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 집 엄마 혼자만의 거 아니잖아요. 내 지분도 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법대로 해라. 자신 있으면 뺏어가 보든지. 문을 열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어디로 갈지 막막했지만 단 1초도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이 집의 온도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와 붉은 파일철이 든 약통을 메고 남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풍경이 뒤로 물러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중에 돈은 5만 원도 없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봄을 구걸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들이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 바닥, 얇은 플라스틱 매트 위에서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입소자 가족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흉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지호 전학 가야 하는데, 학비도 내야 하는데, 대출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바닥에 머리를 돋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이렇게 매정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요양원에서 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공허함이 아닌 차가운 칼날 같은 냉정함이었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입구 경비실에 말해서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은 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들이잖아요. 알아. 근데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질문이 틀렸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는지 물어야지.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 목숨줄을 끊으려 했던 건 너희 아니냐. 아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전 그냥 너무 급해서 지호 미래 생각하다 보니. 그래, 넌 지호 미래를 줄 수 있어. 제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내 걸 뺏어서 줄 생각은 마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 저번에 그랬지? 그 집 어차피 너 이거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진짜. 그러면 내 손으로 태워버린다고.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유산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제 사후에 남은 전 재산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한다는 내용에 이미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죠. 적어도 개들은 주인 배신 안 하더라.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집 이미 태워서 하늘로 보냈다. 그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노을이 창가에 주황색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간호사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의사님, 괜찮으세요? 아주 좋아. 아까 그분들 혹시 또 와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까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걔들이 제일 원하던 걸 내가 없애버렸으니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야. 김 선생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눈치였지만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더 일찍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여자가 자신을 가족의 일부로만 여기면 남들도 그녀의 모든 것을 가족의 소유물로 착각하게 됩니다. 효도라는 건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고 선남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추울 때 담요를 덮어주는 게 효도지 내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 게 효도가 아니란 걸 더 일찍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긴 게 아닙니다. 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사촌 동생 순자에게서 등기가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언니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뺏으려 하면 쥐어박아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글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들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내 이름을 적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째 저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원장님을 설득해서 서쪽 구석에 작은 땅을 얻었죠. 이름하여 옥자 농장,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는 게
아들 녀석 카톡 프로필 사진 훔쳐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땡볕에 뭐하러 고생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럼 저는 말하죠. 내 땅이 생겼잖아. 등기소 도장 찍힌 땅 말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내 땅.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인생 이야기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옆자리 최할아버지가 여사님 눈빛이 달라졌어. 한번 나가봐요. 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마이크를 잡았을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옥자. 75세입니다. 여기 오기 전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서명해서 넘겨줄 뻔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핏줄 믿고 정 믿고 자식이 보훈할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믿다 보니 나중엔 제 것이 하나도 안 남더군요. 제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남편과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마련한 집이죠. 그게 제 목숨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뒷줄에 앉은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그러더군요. 그 집 팔아서 자기들 학군지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고. 제가 싫다고 하니 노망 났다고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 팔아서 제 노후 자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유언장도 썼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지금 여기서 텃밭 가꾸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외롭냐고요? 아니요. 평생 이렇게 정신이 맑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수는 없었지만 몇몇 노인들의 눈에서 깊은 부러움을 보았습니다. 내려오는데 최할아버지가 사탕을 하나 주시더군요. 아침 드라마보다 훨씬 통쾌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하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그 후로 저는 요양원에서 신탁 설정법,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법, 유산기부법 같은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 전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울먹이더군요. 나는 자식들한테 다 주고 빈털터리로 여기 왔어.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것 챙기면 돼요. 봄이 올 무렵 캐나다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양지호, 손자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더군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어. 근데 난 할머니가 태블릿 사준 거 기억나? 닭백숙 해준 것도. 나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고마운 사람한테 편지 쓰래. 그래서 할머니한테 써. 내가 꼭 그림 그렸어. 능소하였습니다. 잎이 연잎처럼 크고 투박했지만 분명 능소하였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딱 한 줄. 지호야, 나중에 커서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그리고 남이 너한테 손 벌리게도 하지 마라. 아이가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자기한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건 기억하겠죠. 며칠 뒤면 76세가 됩니다. 늙는 게 무섭냐고요? 죽는 게 두렵냐고요? 두렵죠. 하지만 지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상추를 뜯고 서명을 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를 수 있는 한 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뺏기고 속고 빈 껍데기가 되는 게 실패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작은 텃밭과 깨끗한 방 그리고 이 말을 지키며 삽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안 준다. 내가 남기고 싶은 건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렇게 사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예전엔 TV에서 늙은이들이 요양원 가서 쓸쓸하게 죽는 거 보면 그게 제 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 스케줄은 직장인보다 바쁩니다. 월요일 오전엔 텃밭, 오후엔 요가, 수요일엔 신입 입소자 자산 관리 상담, 금요일엔 시민대학 강연까지. 원장님이 저보고 우리 요양원 간판 스타랍니다. 저는 살아있는 교재라고 정정해 주지요.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반격하고, 어떻게 나를 지키는지 3박 4일도 떠들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노인 세대의 자산 위기와 가족 갈등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죠. 처음엔 거절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튼다길래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젊은 기자가 묻더군요.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잡아먹히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내 인생이 남의 사업계획서 부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법을요.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73세 이정순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본인 명의로 6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는 본인을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독촉장이 날아와서야 알았답니다. 그분이 울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믿은 게 죄라고 하시길래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렸습니다. 먹튀당한 건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근데 손절은 우리가 해야죠. 인터넷에 뒤늦은 반격 수업이라는 칼럼도 연재합니다. 효돈이 보은이니 그런 거 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피 같은 돈을 살아서 지킬 수 있는지만 씁니다. 가장 조회수 높은 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독해지지 않으면 자식은 잔인해진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서명할 줄 알고 비밀번호 알 때는 자식들이 웃으며 효도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싫다고 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노망났다고 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말도 못하게 되면 그땐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며 당신을 무대 밖으로 치워버릴 겁니다. 댓글이 1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더군요.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는데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의 한 재단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고요. 제가 가긴 가는데 선생님 소리는 하지 마쇼 했더니 원장님이 웃으며 그럼 뭐라고 소개할까요? 묻더군요. 그냥 박옥자라고 하세요. 70년 넘게 걸려서 지켜낸 이름이니까. 강연장은 도서관이었는데 수백 명이 왔더군요. 저는 원고 없이 손자가 보내준 그림 한 장만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림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 손자가 그린 겁니다. 걔는 제가 심은 꽃은 기억하는데 지 부모가 제 집을 어떻게 뺏으려 했는지는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가정사를 폭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선택을 말하러 왔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권리, 선을 그을 권리, 나를 위해 뒷주머니 찰 권리. 우리 세대도 깨끗하게 살고 명확하게 남기고 존엄하게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내 집 열쇠를 내가 쥐고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KTX 안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젊은 여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할머니 말씀 정말 좋았어요. 저희 엄마도 삼촌들한테 치여서 말도 못하고 사는데 영상 꼭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해줘라. 늙은 건 죄가 아니라고. 늙어도 나를 지킬 힘은 있다고. 학생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역에 내려 짐을 끌고 나오는데 바람이 찼습니다. 스카프가 날려서 한 손으로 잡고 있는데 옆으로 모녀가 지나갔습니다.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엄마는 짐을 들고 따라가더군요. 아니, 엄마, 그 집 명의 아직도 내 앞으로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니까? 누구 주려고 그래? 저는 멈춰 서서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가서 어깨라도 두드려주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스카프를 단단히 메고 요양원 셔틀버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제 몫을 지켰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죠. 우리 세대 노인들, 이제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을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린 서 있을 테니까요. 뺏으려는 자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할 겁니다. 박옥자 씨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매정하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존엄을 지킨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짐이 되긴 싫은데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화가 되는 아이러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혹시 자식들에게 휘둘리는 부모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노후 자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